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야기 나눌 주제, 아무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 어제 했고요. 여야의 많은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통령실은 오물풍선에 빗댄 그런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탄핵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상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될 경우에 행정각부 이상과 그리고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요건을 지금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부터 김홍일 그리고 이진숙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임 하루 만에 지금 탄핵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헌법상 정해진 탄핵 사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남발함으로써 지금 방통위 업무 마비가 되고 있고 과방위 업무 마비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 수행에 심각한 지금 현재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너무 좀 보기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예, 그건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김홍일 그리고 이동관 그 위원장 같이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끊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판단이 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문진 이사라든지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을 마쳤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다 그런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다. 취임 하루 만에 가능하게 된 것이 그 이전에 김홍일 위원장 때부터 이사진을 선임하는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모집 공고에 따라서 실무적인 어떤 준비 절차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문진 이사 등의 어떤 선임이 이제 끝나서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탄핵을 하더라도 헌재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99.99%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이게 탄핵을 할 만한 상황이 맞냐, 하루 만에 진행된 부분, 그리고 헌재에 가도 기각이 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우선 이진숙 위원장이 출근하는 날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KBS와 또 MBC와 관련된 이사들을 일방적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지금 방송통신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 그 상임위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적법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니까 3인 이상이 참여해야만이 적법한 의결인데 2명 체제,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한 것은 위법적인 사항이 맞다라고 한 것이고요. 또 필수 절차인 면접을 생략을 했습니다. 83명의 이사 지원자를 놓고 필수 사항인 면접도 안 하고 1분 30초 만에 한 명꼴로 심사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졸속 처리 아니냐. 그 위법적인 의결 사항에 이어서 졸속적인 처리, 또 기록이 과연 남아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자체도 셀프로 기각해버리는 등의 너무나 일방적인 이런 그 의사 진행이나 의결은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졸속 처리이기 때문에 과연 공정하게 방송해야 될 그 박문진 이사나 KBS와 관련된 이사들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의결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이런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라고 해서 탄핵을 이제 의결한 것이고요. 또 실제 통과된 이번에 박문진 이사의 여러 가지 경력을 보면은 방송 탄압을 했다는 전력이 있다든지 또 심지어 공영방송을 민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고 또 극우적인 편향된 인식과 정강훈 목사의 집회에 가서 아주 가격한 발언을 하는 등의 이사들도 대거 포함이 돼서 과연 이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겠느냐 또 KBS나 MBC에 대한 탄압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졸속으로 이사 선임이 처리됐기 때문에 위법하고 이 부분이 탄핵 사유가 맞다라는 입장이시고 한편 국회 가방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걸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뭐 가짜 입건이다,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다. 이런 여야 간 말싸움이 오갔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대한민국의 어떤 강 큰 사람도 아프지 않은데 그 가방이 특히 지금 최민희 위원장부터 해서 완전히 민주당에서 칼을 갈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깨병으로 가방에 출석을 저는 안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례 없는 그리고 완전히 좀 반법률적인 청문회를 무려 3일씩이나 거기다가 또 대전 MBC 현장 실사까지 포함하면 4일씩이나 청문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어떤 등등에 인해서 좀 그 심신이 좀 여러 가지로 좀 현재 조금 탈이 난 것 같고 좀 그런 면에서는 가방위원장이나 가방위원들도 좀 인정을 할 건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뭐 꾀병이다 하고 몰고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최현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지금 방통위법에서는 2인 참여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입법적으로 어떠냐 해서 지금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법에 이제 4인 결정으로 오히려 지금 수정안을 낸 것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방통위에 근무하는 실무진들이 그렇게 절대로 안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한 이사들은 예를 들면 방문진이나 방송공사 이사가 총 9명인데 6명만 정부 여당목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 중에서 뭐 일부 예를 들어서 정치적 시각이 어떻다. 그것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시각은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탄핵을 예고해놓고 현안 질의를 하는 게 뭐 모순이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탄핵 소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뭐 과연 이제 버틸 것인가, 탄핵 소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틸 것인지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 탄핵 소추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이사로 탈락한 분들 약 70여 명이 탈락을 했는데 이분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83명의 지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수 절차인 면접도 하지 아니하고 1분 30초 만에 한 명꼴로 그렇게 심사를 했다는 것은 이는 졸속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 금명간에 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오는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상당히 탄핵 사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래 보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불참한 것은 바로 전날 뭐 깨뱅이라는 그런 뭐 시비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 임명장을 받으러 갈 때는 상당히 그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대통령 앞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꼿꼿했고요. 또 출근하는 첫날도 굿모닝 하면서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출근을 했다.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작 가방이 출석은 안 하는 뭐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의심을 살만했다고 보고요. 설사 이준석 위원장이 진단서대로 허리가 아프다 하더라도 사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시간은 좀 줄이면서도 본인이 2인 체제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정당성을 오히려 더 설파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국회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는 국정조사라든지 탄핵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출석 통보를 계속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한다면은 법적인 고발까지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로 몰릴 것 같습니다. 예. 최 의원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방통위 현장 검증도 한다고 하고 청문회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걸 남발한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여당에서는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역풍 혹은 좀 부담 없습니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뭐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당의 입법부 폭주라든지 독주
이런 프레임을 계속 이제 씌우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측면에서 일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무한적으로 도돌이식으로 예. 되풀이되는 이 탄핵과 거부 또 폐기 뭐 이런 절차들만 계속된다면 그렇죠. 민생이 실종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는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의 근본적인 것은 이 전국 전체를 끌어가는 주된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야당은 야당대로 이런 그 폭주, 독주 프레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지혜들이 좀 나와야 될 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네, 지금 도돌이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회의에서 이 전국민 25만 원법 지원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또 노란봉투법도 상정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에 여당이 또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겠다고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네, 예, 예.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전에 한 얘기랑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할 때 이제 여야 간의 의견이라든지 쟁점 법안이 있고 이제 합의가 되는 법안이 있으면은 합의가 되는 법안을 먼저 처리를 해가면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협의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2대 와서 보시면 7월 말까지 지금 이제 그 특검이라든지 이런 법안 빼고 일반 법안으로 지금 제출된 것이 2,289건인데 그 법안 하나도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오로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쟁용 법안만 자꾸 하고 있다. 뻔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들만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이제 제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지금 25만 원 현금 살포라든지 또 노란봉투법 이런 불법 파업 조장을 하는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여당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특히 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미 21대 때 한번 제2요구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라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조항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후순으로 미뤄야 되는데 또 계속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제2요건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또 들이미는 것은 저는 완전히 이거는 뭐 정쟁용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용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민생 법안이나 관련된 법안들도 동시에 묶여 있다. 이런 지적은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예. 사실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같은 경우는 민생 문제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고통에 빠져 있고 또 이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코로나 이후에 아시아에서는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또 호주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고요. 또 미국은 중상층 이하의 계층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EU도 저소득층에게 전면적인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상 힘들다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여당이 야당에게 그럼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계층까지 또 어느 정도 부류까지는 어떻게 지원하자라든지 선별적으로 선별 지원에 대해서라도 뭔가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무조건 거부권만 행사하고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뒷받침 정도만 하는 그래서 용산 출장소에 다름 아니다 예, 하는 예. 그런 이제 비아냥을 받는 것인데 국민의힘도 뭔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기존의 이런 그 용산 출장소로서의 역할을 답습할지 주목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저마다의 이유와 국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은 여야 모두에게 실망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이제 인선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았잖아요. 특히나 네. 정책위 의장에 대한 네.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정점식 의원은 사퇴하게 됐고 김상훈 의원 대구 4선입니다. 원내대표보다도 이제 선수가 높고요. 네. 어떻게 좀 한동훈 체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인선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김상훈 의원은 뭐 저도 그 대구시에서 같이 또 근무를 했는 아주 성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책통이라고 이제 당내에서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절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제 정책위 의장이 21대 때는 원내대표하고 파트너로서 이제 선출됐다가 후반기에 저희 당에서는 대표가 이제 선임을 하면 의원총회에서 이제 추인하는 그런 어떤 선임 절차로 되는데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에서 이제 선임이 돼서 임명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하고도 또 개인적인 어떤 검찰에서의 또 친분이라든지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예. 우리 정점식 의원이 이제 간사라도 뭐 있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좀 시간이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안으로 지금 김상훈 의원이 된 거는 지금 당 내외에서 잘된 인선이라고 지금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정책위의장의 교체로 갈등이 일단 됐다라고 보이는데 일부 친윤계의 반발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파 갈등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끝났다라고 글쎄요, 보시는 저는 건지? 뭐 친윤계에서 그런 어떤 반발은 저는 없다고 보고 사실상 이제 선임 과정에서 있던 누가 될 것인지 뭐 이런 데 대해서 좀 설랑설레는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그 김상훈 의원의 선임으로 그런 어떤 문제는 다 끝났고 지금 남은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실력 있는 정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 이제 앞으로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상대당이기는 하지만 지금 인선 뭐 5대 4냐 4대 5냐 뭐 친윤이냐 친한이냐 등등 말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 무난한 인사라서 국힘의 당헌 당규상 어총 추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총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졌던 용산과 한동훈 대표 간에 어떤 긴장 관계를 할까요? 뭐 이런 측면들은 여전히 앞으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그렇게 봐집니다. 특히 정점식 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내 임기는 1년이 보장되었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그 항변의 뜻을 밝혔거든요. 또 실제 임명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할 때는 예. 또 독대 직후에는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을 알아서 해라 예. 하는 그런 말이 부각이 됐다가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자기 사람으로 잘 만들어라라는 말이 오히려 더 대통령의 뜻이다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고 바로 독대한 날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 등 주요 당직자를 만난 자리에서 유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서건수 사무총장이 일괄 사퇴 요구를 하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또 정점식 의장을 만나서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뜻은 유임이었는데 결국은 교체로 됐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용산이 당무 개입한다는 그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그래서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용산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최혜병 특검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에 따라서 양측은 상당히 갈등 관계가 표출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 의원께 짧게 이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마지막 하나 질문 좀 네.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 제3자 특검법 이제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좀 진행을 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네. 뭐 좀 설득 과정이라든지 불씨,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당내 이슈는 이제 시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수사 이후에 특검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특검의 어떤 방식은 지금처럼 여야가 이제 추천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당내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3자 특검이라는 그런 것도 결국은 시기가 언제 진행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당내 좀 이견이 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일단 수사를 현재까지는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현재는 대세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대표 입장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을 하되 예. 그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내 지금 의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 민주당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오늘부터 이틀간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예, 수도권 다음으로 당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승부처로 꼽히는데 좀 무엇보다도 관심이 가는 게 최고위원 후보 순위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지 여부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희 당은 대표 선거는 이미 뭐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예. 보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 그렇죠.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오늘 전북에서 내일 광주에서 이제 경선이 치러지는데 경선 초반 1등을 달리고 있는 정봉주의 돌풍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30%가 넘는 대의원이 있는 호남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지 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뭐 호남에서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고 정봉주 후보도 나를 그러면 한번 이겨봐라라는 식으로 권유도 하기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정봉주 후보가 그동안 당에서는 특별한 어떤 당직이나 또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도 중도에 사퇴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을 위해서 좀 희생했다 하는 동정론도 상당히 있어서 오늘과 내일 그 호남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어떻게 될 것 주목하고 같으세요? 있습니다. 예측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짧게나마. 변동이 있을까요? 곤란하시니까 예. 거의 비슷한 식으로 예. 거의 1, 2의 득표가 거의 차이 없는 결과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최고위원 순위 변동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아무래도 지금 김인석 의원 전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지원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을 제치고 수석 최고위원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